위탁 판매가 아니라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에이베나 정옥수 대표님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네버슬립 인터뷰에서는 월 500만 원 수출하던 회사가 연매출 40억을 달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해가는 과정, 인재 확보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회사를 옮기는 여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장사를 조금 했었고, 네네. 그게 좀 이제 잘 안 되던 과정 중에 어떻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영업을 조금 했었어요. 상가 부동산을 좀 했었고, 네. 그 단계에서 제가 만나 뵀던 대표님이 이제 브라질에서 아사이베리를 이렇게 수입해 오시는 대표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한번 동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좀 받아서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뷰티 제품들을 특히 마스크팩 그때는 좀 잘 됐어서 그걸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업계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수출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메이베나도 처음에는 이제 내수 기업이 아니라 수출 기업으로 저는 처음 창업을 했었습니다. 화장품이 원래 메인이 아니시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브랜드 기획부터 뭐 제조부터 이런 걸 이제 시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초반에는 브라질로 마스크팩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샘플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만났던 여러 제조사들을 통해서 약간의 그냥 제조 노하우 같은 거를 조금 익혔었고, 제한적인 그 경험과 정보로 인해서 처음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거의 선택지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스크팩이었고요. 근데 그 마스크팩을 그냥 기존에 판매하듯이 낱장짜리로 팔아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거를 이제 여러 장을 뽑아 쓰는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지금 이제 메이베나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유통을 하실 때나 브랜드 제품을 뭐 사입을 하든 아니면 뭐 총판으로 판매를 하는데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조를 하셨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네. 이제 이걸 된다는 사실 보장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그 초기 단계 시드를 모음에 있어서 약간 영업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좀 잘 안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거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지가 뭐 조금 리스크 없이 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리스크가 크지만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위탁을 사실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 20대 초반에 사업을 하면서 잠깐 잘 됐다가 좀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서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수익보다는 좀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고민 안 하고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좀 브랜드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라는 게 사실 되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 네이밍부터 컨셉부터 네이밍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브랜드 디자인이 또 나와야 되고 패키징도 거기에 따라서 나와야 되고 톤 앤 매너까지 생각하면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네이밍 뭐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가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사실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저는 브랜드라는 느낌보다는 상품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상품 하나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소구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 상품을 중심을 놓고 뭐 브랜드 네이밍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패키지 디자인, 뭐 톤앤 이런 게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브랜드 네이밍을 정할 때 기준을 몇 개 정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네이버에 이제 검색했을 때 아무런 결과값이 안 나왔어야 됐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뭔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스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메이베나라는 네이밍이 이제 일본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받침이 없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감각적인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네이밍이 안 나와서 새벽에 이 네이밍 관련해서 고민을 너무 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드라이브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신호를 받는 과정 중에 그냥
떠올랐었어요. 아,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무의식 중에. 네. 어.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결과값이 안 나와서 이제 상표 등록을 바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의미가 저희가 이제 그 메이베나 메이비 어쩌면이라는 것과 이제 나는 한글로 나 이렇게 해서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일의 나를 기대하게 만든 화장품이라는 슬로건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는 사실 약간 이름 먼저 찾고 뒤에 좀 정해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결국에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이제 뭐에서부터 나왔냐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제품으로서 가치를 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의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신규 이제 브랜드를 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신규 브랜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그 다른 브랜드들이 좀 어떻게 네이밍을 했는지 1차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달하고자 하는 뭐 된소리라든가 그런 발음을 토대로 좀 저희는 네이밍을 좀 많이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방법론적인 것 같고 처음 메이베나 네이밍은 조금 약간 비과학적인 느낌이지 않나. 완전 직관에서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출을 생각을 하셨다가 내수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첫 유통을 판매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떤 판매 채널로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초반에 브라질 쪽으로 저희가 마스크팩 그 수출을 기획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코트라랑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 벤더사 분들이랑 바이오 분들이 컨택을 주시더라고요. 메이베나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사업은 사실 잘 안 돼서 다시 메이베나 창업을 했고 그래서 메이베나 초반에 이제 팔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브라질 갈 때 이제 관계를 맺었던 바이오사들이랑 벤더사 분들이 초반에 좀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선발주도 막 주셔가지고 뽑아쓰는 마스크팩 컨셉 특이하다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씩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몇 달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었는데 근데 그게 다였던 거죠. 2차 발주 오는 데까지도 해외 쪽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데까지 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로 이제 전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운영이 이제 초기 단계에는 수출만 바라보고는 좀 힘들다. 그렇죠. 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채널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셨나요? 네, 네이버는 저희가 사실 출시하자마자 제가 이제 집중을 안 했다 뿐이지 어쨌든 해외 쪽이랑 네이버랑 병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기 팀원이 거의 네이버를 전담을 했었고 저는 이제 수출 쪽으로 전담을 했었는데 이게 국내 그 유의미한 국내 매출 성과가 나왔던 거는 사실상 거의 와디즈가 저희가 이제 팔로 중에서는 좀 최초였던 것 같아요. 와디즈에서 그러면 성과가 처음에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나오셨나요? 첫 펀딩 때 뽑아쓰는 마스크팩 사실 그 저희가 금형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출시 일정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게 이제 와디즈의 첫 펀딩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좀 잘 안 됐었어요.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이제 정말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두 번째 제품인 이제 효소 클렌저 제품이 그게 한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런칭을 했었는데 그게 더 잘 됐었어요. 그게 첫 펀딩 때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앵콜 할 때마다 한 5천만 원씩 4-5번 했는데 한 2억 4천 정도 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네이버 쪽도 좀 더 집중해가지고 좀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표 혼자 하다가 이제 채용을 뭐 포지션마다 이제 한 명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 채용을 하게 된 포지션은 어떤 거였나요? 마케터였나요? 첫 채용 포지션은 사실 제 아는 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정해놓고 채용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채용했던 것 같아요. 코파운더 같은 지금도 이제 저희 팀장으로 있는 팀원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주변의 지인 관계에서 좀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이 경험으로 다시 창업한다 그러면 첫 포지션은 전 디자이너를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터라든가 뭔가 이제 뭐 CS, 뭐 물류, 뭐 다양한 직군들 그런 것들을 사실 대표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저는 힘들었을 당시에는 혼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디자인도 제가 했긴 했지만 디자인은 사실상 그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전문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네, 초반에는 좀 멀티 포지션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을 좀 구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사실상 이제 이 커머스라든가 이 화장품 쪽에 경험이 전혀 없던 친구였는데 그냥 둘이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 아니면 뭐 트렌드 헌터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네, 요새는 또 디자인 툴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쵸.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이런 거, 네네. 뭐 망고보드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그냥 상세 페이지 아름아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반에 뽑았던 팀원이 2019년 초반부터 이제 저희 회사 합류를 했는데, 그 초반에 이제 수출 쪽 하면서 네네. 국내 매출 안 나오면서 그 친구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혼자서 하면서 매출이 한 4, 5천만 원 월 매출 기준으로 이제 1인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정도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매출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처음에 같이 했던 팀원 부르고 그렇게 했고, 한 5인 정도 됐을 때는 월 매출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팀 구성은 좀 이제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뭐 마케팅에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했을 때라서 그런 좀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팀원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장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직원 관리가 그나마 이제 좀 수월해졌을 것 같은데, 업무 관리나 이렇게 직원 관리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초창기 때 저는 그 직장 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 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초반에 제가 그 리크루팅 했던 팀원들이 대부분 이제 주니어들이었었고, 제가 다 알고 있던 업무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조직 관리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장사에서 뭔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좀 느꼈던 시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팀원들이 이제 팀에 합류하기 그쵸.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제가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그 각 팀의 리더들이 해주고 있고, 저는 이제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방향 설정 정도만 해주는 역할로서 좀 변경이 되면서 사업의 영역으로 변경됐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약간 끝까지 챙기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영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매출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마케팅 쪽은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 CMO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좀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뷰티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업무는 좀 해외 시장 개척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수출에서 다시 수출로 이제 가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로 시작했다가 그 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근데 그 부분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게, 해외 못 나가니까 해외 수출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너무 그냥 국내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도 이제 D2C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일본 큐텐, 뭐 미국 아마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준비를 잘 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대한 한계를 제가 스스로 규정짓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액션을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수출, 내수, 다시 지금 수출로 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내수에서 성장이 딱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분야든지 수출에 다들 목매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다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님은 수출 쪽으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해서 하시는지, 어느 나라에 좀 집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소비재가 있을 건데, 그 소비재 중에서도 이제 뭐 식품 쪽이 조금 저는 강세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분이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분야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좀 수출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반에는 저는 기존에 했던 경험상으로는 빅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어 이메일을 확보를 해서 콜드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 내에서의 이제 지식인데, 최근에 기존은 이게 현지의 브랜드 인지도가 없거나 아니면 국내에 레퍼런스가 없으면 사실상
뭐 빅바이어를 만나거나 예전처럼 수출로서 커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커머스 채널들에서 먼저 이제 판매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현지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국가는 지금 현재로서 제일 주력하는 국가는 일본 시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일본 Q10에서 성과를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복수의 다이어트하고 지금 오프라인 진출을 좀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좀 미국 시장 쪽. 네, 미국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고 이제 최근에는 한국 뷰티 브랜드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 두 개 시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남아 쪽은 사실 그쪽 객단가가 낮으니까 그 소비할 여력이 안 되고 약간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큐텐 같은 채널도 어쨌든 그쪽에 있는 판매 채널이고 네. 거기서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는 것처럼 대표님만의 뭐 이렇게 노하우가 있을까요? 판매를 쌓기 위한.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막 팔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제품력인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을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주력 국가로 공략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주력 제품인 뽑아쓰는 마스크팩이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서는 거부감도 없고 워낙 또 대중적인 아이템이고 그래서 반응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아이템에 의해서 선택한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동남아 시장도 저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엄청 큰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대부분 중국 아니면 동남아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도도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배제를 하는 상태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꾸준히 들고 가시는 바이어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고, 뭐 사실상 노하우라는 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이제 해외 시장은 그냥 지금 인플루언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인플루언서 시장, 뭐 유튜버들이나 뭐 틱톡, 뭐 트위터 이런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약간 피어한 시장,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고객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시장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쪽 그 현지 인플루언서들이랑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좀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쪽 업무는 사실 언어의 장벽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번역 툴이 막 잘 나온다고 해도 네.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좀 장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실무를 다 보시나요? 해외 파트는 따로 직원분을 채용을 하셨나요? 따로 채용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일본 관련된 그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분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죠. 이제 일본 쪽 진출해야 되는데 한번 이쪽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분이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 오는 그 이커머스 채널 Q10, 이제 Q10 대학이라 해가지고 그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한글, 최신 한글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운영하시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진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고객 CS 들어왔을 때 다이렉트로 응답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언어가 안 되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인입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라서, 네, 나중에 이제 B2B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당연히 좀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시겠지만 초반에 그냥 Q10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만약 일본어가 안 된다고 하면 네, 번역하면서 하셔도 충분히 저는 운영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미국 쪽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어 번역은 조금 이제 어설픈 영역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어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그건 쉬운 것 같아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계신데 원래 부산에 계셨잖아요. 네. 서울로 본사 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타이밍적으로는 코로나가 풀렸었고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였었고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를 두 가지로 산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재, 두 번째가 주변 기업 간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런 뷰티 업계라든가 이커머스 업계가 몰려있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인재가 썼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갈급함이 많아서 서울로 좀 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도 옮기면 이제 기존에 있던 멤버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가고 싶은데 뭐 여건상 못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어떤 좀 상황들이 좀 발생했는지 좀 궁금한데,
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이탈이 있었는지, 함께한 직원들은 좀 어떤 생각에서 같이 서울로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전체 팀원 중에서 약 한 30%가 안 되는 인원이 이제 일단 서울로 합류를 했고, 큰 조직 규모가 아니었어서 사실상 거의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힘든 부분이 기존에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팀원들,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팀원들이 이제 여건상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이전할 때 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이제 약간 이제 가족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합류하기 힘들고, 원래 혼자 뭐 이렇게 따로 살았거나 그리고 서울로 가고 원래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합류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경영진들은 좀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주를 하게 된 시점이 언제셨죠? 23년 8월에 전체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직원이 12분? 13분 정도인데 회사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네. 그 새롭게 조인한 멤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새롭게 합류한 멤버 11명입니다. 아, 진짜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그 조직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 문화가 생긴 상태에서 사실 신규 팀원들이 합류하면은 거기에 이제 흡수되면서 조직 문화가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극소수의 인원만 올라왔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 채널, 해외 채널도 있고, 국내 채널에서도 매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에 좀 신규 팀원들이 많이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팀원과 새로 온 팀원들의 조금 그 조화가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새로 합류하신 분이 거의 한 11명,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좀 그 새롭게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셨던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세요? 이제 부산에는 대부분 저는 그 주니어급 팀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아무래도 경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게 제 우선순위였다 보니까 시니어급 그 분들을 채용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주니어급 분들은 회사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경영진의 얘기라든가 회사에 있던 이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들 좀 수긍을 해주시는 편인데, 아무래도 시니어급의 이제 인재분들은 경험도 많고 그 경험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충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조화하느냐, 이게 조금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셨을 때는 인재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갈증이 심했고, 그러면 좋은 인재를 아무래도 이제 뽑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인재들이라고 하면 보통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갈등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을 때 이제 오는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조율이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뭐 사실 방법은 그냥 저는 소통 자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설득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협의점이 안 찾아지는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해보자 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양보를 먼저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해보고 나서 결과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의사결정을 바꿀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팀원의 의사결정을 바꿀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에 사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감정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최대한 좀 풀려고 좀 면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조직 문화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조직 문화랑 지금의 새롭게 빌딩된 조직 문화의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껴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에서는 그 이제 성장 욕구가 강하고 동화가 잘 되는 분들, 인성 위주로 좀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전략들이나 이제 제가 하는 의사결정들에 의해서 좀 회사가 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이제 좋았던 점은 의사결정할 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했었고, 한편으로 안 좋은 점은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사실상 너무 이제 대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서울 올라왔을 때는 이제 의견을 너무 많이 저희 팀원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었어요. 네, 제가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이라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로서의 약간 정체성이 좀 혼란하는 거죠. 내가 틀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싱크를 맞춰가는 단계인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더 팀원들보다 성장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지향하는 메이베나만의 좀 조직 문화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원하는 조직 문화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특정 사람의 의사결정을 따르고 그걸 수행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오면 당연히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상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니라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패 확률이 있더라도 좀 더 이제 도전을 지향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전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네. 그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만의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넘버링에서 이렇게 있던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게 좀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걸 도출해내기까지 과정이 대표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대표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걸 만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마 보신 게 이제 버전 3거든요. 버전 3까지요? 네. 그걸 이제 부산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이제 조직 문화의 원칙들을 가진 배민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저랑 맞다고 생각하는, 혹은 우리 조직에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요소들을 좀 처음에는 많이 들고 왔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그 버전 1이 너무 좋은 말들도 많았는데 우리 조직이 안 맞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 좀 조직이 맞게끔 좀 변경을 했었고, 지금 세 번째는 다시 벤치마킹을 좀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런 조직 문화가 약간 행동 강령이 되어버려서 좀 팀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볍게 다시 좀 작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 디벨롭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생각합니다. 이게 성장 레벨이나 조직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도출된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DNA처럼 이렇게 입력이 딱 돼서 그렇게 일을 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또 직원이니까 네. 이런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와닿게 하는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은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제 방식이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걸 좀 잘 수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당면한, 물론 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팀빌딩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약간 그런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걸 조금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성과가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당면한 과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이제 조직 문화는 사실 조금 뒤에 좀 챙기자, 약간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 40억 정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 한 80억 정도. 매출 볼륨에 따라서 약간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초반에 이제 사실 뭐 1인에서 뭐 한 3인까지는 사실 뭐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면서 이제 팀빌딩 하면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뭐 부산에 있을 때요, 뭐 지금에 있을 때 좀 역할이 좀 바뀌셨는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한 중반기까지는 대부분 실무나 팀장 역할들, 네, 실무에 좀 인벌브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나 맥락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은 좀 더 이제 전략을 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외부에 있는 대표님들, 비슷한 이제 동종업계 대표님들과 네트워킹 많이 맺으면서 최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들고 오거나, 바이어 팔로우 개척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제
에너지를 좀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단위 매출을 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쭉 하더라도 사실 그 신규 아이템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 내부에는 잘하는 팀원도 있지만 그 신규 제품들 이런 거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대표의 좀 역할이지 않을까. 네, 돈 되는 아이템 발굴.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지금 단계에서 대표님한테 제일 좀 중요한 목표는 해외 쪽인가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좀 KPI로 좀 잡혀 있나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올 상반기에 지금 일본 시장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액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는 하반기 때 지금 오프라인 입점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일단 지금 상반기 때 제일 중요한 목표고, 하반기는 저희가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뭐 아마존도 그렇고 틱톡 샵도 그렇고 미국 쪽으로 약간 진입하는 거, 거기서는 뭐 기간상 유의미한 성과를 바로 내는 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경험 쌓는 게 일단 하반기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 신제품 계속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뭐 매출 볼륨에서 그 신제품에 대한 이제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뭐 기획적인 요소부터 그리고 뭐 샘플 발주까지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에는 투자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작년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보다는 생존이 우선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첫 그 신규 제품들도 대부분 와디즈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초반부터 매출 확보하면서 진입하는 걸 좀 지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컨 히어로 제품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 매출 대비 투자 비용이라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올해 거의 한 10개 넘게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서. 기존 대비하면 거의 한 2-3배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그 매출 그 들어가는 단위별로 비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이제 매출에서 뭐 인건비랑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이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제 큰 꼭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마케팅비가 저희가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게 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월마다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공격적으로 쓸 때는 30% 그 이상 쓸 때도 있어요. 매출 볼륨을 확 키울 때는. 지금 저희가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지금 팀 빌딩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 비중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개발비나 이제 제품 발주 비용, 요렇게가 이제 세 개가 제일 큰 비용이지 않나. 지금은 그러면 성장을 위한 좀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서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기존에는 조금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약간 그 안정을 조금 더 택한 거, 네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를 이제 판단하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선진국가, 특히나 이제 아까 그 한국 뷰티 브랜드가 보통은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제 규모적으로 뭐 중국은 제외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보다 조금 더 비교적 후진국에 수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3-4년 동안에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이제 한국보다 좀 더 선진국들의 이게 판로가 열린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초기 시장에서 좀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속도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지금 제품 개발하고 계신 뭐 라인업이 한 10가지 이제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런 국가들의 수출까지 생각하셔서 기획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하반기 때 나올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시장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면 뭐 제품 디자인부터 뭐 네이밍 이런 컨셉까지 그런 걸 좀 녹여내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그 고객 분석이랑 이제 타겟 제품 분석, 뭐 시장 분석 이런 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어떤 소비재 분야든 간에 그 비어있는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결국엔 대체재가 안 떠올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비어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이제 뭐 가격대 포지셔닝이라든가 뭔가 성분적으로 그런 걸 좀 기획을 해서 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브랜드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감이 경험치나 이런 게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위탁에서 뭔가 브랜딩으로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초반에는 이게 너무 진입장벽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그냥 무대뽀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제가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지금 경험에 있어서 제일 그냥 확률 높은 거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거를 조금 브랜드 없이도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든가 다른 거 팔면서도 이제 그런 쪽에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외 유통 쪽으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도 뭐 MD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사실 제일 현실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생존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거 말고 그냥 되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냥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제품이라든가 결핍이라든가 그런 게 또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시행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제품이더라고요. 주변의 대표님들도 정말 힘들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제품이라든가 어떤 특정 제품이 시장 상황과 마켓핏이랑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정말로 이렇게 빵 터지는 제이콥을 그리는 경험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요소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되고 난이도가 사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은 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시장 요약하면은 일단 채널에 대한 이해, 유통에 대한 이해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을 이제 고객들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뭔가 뭐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제품을 조금 뾰족하게 만드는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생존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좀 본질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쵸. 네, 고객의 니즈를 가치를 주기 위한 제품이 먼저 존재를 해야 판매로 이어지는 거니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도 생기고 맞습니다. 매출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시던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다 인하우스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일부는 대행에 맡기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때 따라 다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신규 제품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소거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하우스랑 전 대행이랑 같이 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시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한 8대2 인하우스가 8이고 이제 나머지 2 정도가 대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이제 대표님들께서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게 마케팅 이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인하우스에서 좀 이 마케팅 역량을 좀 끌어올리려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인하우스 내에서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 대표님만의 그런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늘어나려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대표가 먼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실무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야지 소통을 하면서 좀 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실행과 실패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게 그게 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애초에 이제 시작조차 못하거나 시작을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에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행 단계에서 그 엄청난 디테일까지 가는 데는 정말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제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실행 하면서
대신에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실행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도 사실 또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나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노출도가 늘어나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로 좀 많이 메꿨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넘어갔었고 대안으로서 만들 찾는 게 경험 있는 인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앉히는 방법들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와도 사실상 막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제품이라든가 상세 페이지라든가 기본적인 값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저는 많이 실행해보는 것 말고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행이나 이렇게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그 과정을 뭐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학습한 걸 좀 공유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데일리로 저희 지표 보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스트 소재 추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 해나가는 과정 좀 거치고 있는 편이고요. 그거 말고 전체적인 이제 마케팅 계획, 이제 마케팅 플랜 중에서 퍼포먼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시딩이라든가, 뭐 바이럴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통 이제 월 초에 같이 전체적으로 전략 회의하고, 이제 한 2주 단위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는 데일리로 하고, 전체 전략은 월간, 그다음에 이제 2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좀 제일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초기에 이제 브랜드 런칭하고 나서 초기 한 7개월 말씀드렸던 이제 수출 쪽 이제 성과가 이제 계속 늘어지고, 그때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힘들었고요. 그때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업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규 팀원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제 능력의 한계도 좀 많이 느끼고 지금 현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제 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말씀하신 대로 한계에 딱 보기 시작하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또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대표님만의 멘탈을 좀 관리하거나 극복하는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그냥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푹 쉬는 게 일단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상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것도 주기적으로 사실 흐름이 변하잖아요. 유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고객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들도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가 왔을 때마다 사실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표의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 대표님들도 다 봐도 제가 겪고 있는 많은 고민들은 선배 창업가들이 다들 해보셨던 경험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대표님들이랑 네트워킹 하면서 좀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명상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마음 공부라고 하죠.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 약간 종교랑 비슷하게 이제 저를 좀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약간 수행이라 해야 되나? 명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런 시간을 뭐 매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지시나요? 아니면 뭐 주 단위로 따로 시간을 내서 가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명상하고 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치질이랑 비슷하게 안 하면 이제 좀 찝찝하고요. 완전 습관이 되셨나요? 네. 어떤 계기로 명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들이 조금 사업을 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변수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약간 두려움, 약간 그런 불안이 생기면서 그게 1차적인 원인이었고, 그 압박감이 드는 순간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연단위로 한 1, 20억 단위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뭐 큰 그게 없었는데 이제 욕심도 생기고 여기서 이제 좀 점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막 팀빌딩도 하고 뭐 제품 개발도 하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또 오는 다양한 압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나. 아이들하고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랑 그 같이 또 보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좀 그 가족과의 균형을 잡아가시나요?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그냥 일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주말에도 하고 뭐 밤에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우선순위를 가정에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가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레버리지를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팀원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역량을 더 강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대한 적은 리소스를 들이면서 최대한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성장해야겠다 싶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워라밸을 지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극단적으로 일에 좀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금 거의 9to6 좀 최근에는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 챙길 걸 다 챙기는 게 좀 대표의 역할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위임을 하시면서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오는 그 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사실 그쵸.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간극들은 지금도 사실 여전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리소스가 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최근에 내린 결론은 일단은 우리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찾으면서도 절대적인 시간도 찾기 위해서 조금 잠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일단은 제일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맞죠. 저도 사실 그 지금 아이가 2명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과 시간 보내면서 또 새로운 걸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너무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너무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하셨던 고민처럼 이게 뭐 프리랜서한테 외주를 주던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간극이 항상 그 시점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그 초기 단계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초기 단계 팀 빌딩이든 사업 그 빌딩이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피벗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절대적인 시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업 초반에는 그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사실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여유 부릴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과 좋은 인재들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 그다음에 자금을 그래도 회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조금은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초반 한 2년 동안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초반에는 진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이 그리시는 좀 메이베나의 한 3년 후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3년 비전은 글로벌에서 되게 이제 유의미한 인지도가 있는 뷰티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 메이베나의 목표거든요. 단순히 그 K-뷰티에서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제품들이랑 좀 이렇게 비벼볼 수 있게끔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글로벌 제품들과 이렇게 나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작점이라든가 그 가능성을 조금 보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까지 이제 오셔서 좋은 인재들까지 확보를 하셨으니까 3년 후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네.